그는 역사상 가장 유명하고 가장 많이 연구된 파라오입니다. 하지만 오늘날에도 투탕카멘 공동묘지의 보물들은 여전히 많은 것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투탕카멘 왕의 무덤 속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한 두구의 작은 미라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그들은 무시되고 잊혀졌습니다. 그러다 마침내 과학이 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이 연약한 미라들의 DNA 분석은 하나의 진실을 드러냈습니다. 이집트는 고통과 비밀로 가득 찬 왕실의 이야기를 지우고 오랫동안 역사 속에서 묻어두었던 진실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이 아이들은 도대체 무엇을 숨기고 있었던 걸까요?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모든 것을 바꾼 조용한 상자. 1922년 하워드 카터는 투탕카멘 왕의 무덤 봉인된 입구를 열었고 금에 대한 전 세계의 호기심을 사로잡았습니다. 이 소식이 빠르게 퍼지면서 수천 년 동안 숨겨져 있던 보물에 대한 상상력이 폭발했습니다. 무덤 안으로 들어서는 순간 왕실 전차, 호화로운 가구, 보석으로 장식된 신전,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사람들을 경탄하게 하는 숨 막힐 듯 아름다운 황금 가면 등 더할 나위 없이 아름다운 것들로 가득 찬 초현실적인 세계에 들어온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 놀라운 발견은 고고학 분야에서 비할 데 없는 업적으로 남아있으며 카터의 역사적 위상을 확고히 했습니다. 눈부신 광채 때문에 사람들의 시선은 가장 크고 화려한 것들에 집중되었다. 사진이 찍혔고 일지에는 금에 대한 그림과 관찰 내용이 빼곡히 적혔다. 하지만 부에 대한 집착 속에서 작고 소박한 존재 하나가 배경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화려하지도 않았고 주목받으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떤 왕관이나 귀중한 보석보다 더 심오한 이야기를 담고 있었습니다. 무덤 안에는 보물실이라 불리는 작은 방이 묻혀 있었습니다. 상자 안에서 카터는 평범한 나무 괴짝을 발견했다. 금박 장식도 화려한 색채의 페인트 칠도 권위나 부를 나타내는 복잡한 상징도 없었다. 수많은 귀중품에 둘러싸인 그 상자는 처음에는 별 의미가 없어 보였고 수수하고 평범해 보였다. 상자 안에는 입은 크기의 관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다. 이 관들은 너무 작아서 사람의 품에 안길 수 있을 정도였다. 그중 하나는 길이가 48cm, 19인치를 조금 넘는 정도였다. 두 관 모두 하나의 통나무를 깎아 만든 것으로 장식은 없었지만 세심한 솜씨가 돋보였다. 카터와 그의 일행이 이 관들을 열어본 순간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다. 각각의 작은 관 안에는 또 다른 관이 들어있었고 마치 수수께끼 속에 또 다른 수수께끼가 숨겨져 있는 듯했다. 내부 관은 섬세한 금박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발견된 가장 작은 미라들은 아마포로 감싸져 있었습니다. 이들은 삶과 죽음을 경험한 아기가 아니라 태어나지도 않은 아기들이었습니다. 숨쉴 기회조차 없었던 두 어린 소녀였습니다. 한 명은 임신 5개월 정도였고 다른 한 명은 7개월에서 9개월 정도로 추정되었습니다. 후자는 거의 세상에 나올 준비가 되어 있었고 삶을 경험하기 직전의 상태였습니다. 투탕카멘 왕은 이 딸들의 아버지입니다. 성대한 장례식 동안 겉으로 드러난 위엄과 권력 아래에는 깊은 작은 관들을 둘러싼 띠에는 투틴코몬의 할머니인 티에르 여왕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다. 이는 초기 조사관들을 당혹스럽게 했다. 아이들과 어린 왕 사이에 진정한 관계에 대한 추측이 난무했다. 어떤 이들은 의식적인 목적으로 그곳에 안치되었다고 주장했고 또 어떤 이들은 아이들이 사후세계에서 왕의 새로운 시작을 상징한다고 믿었다. 그러나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 수수께끼로 남았다. 두 어린 미라를 둘러싼 의문 때문에 이들은 카이로 의과대학으로 옮겨져 안전하게 보관되었다. 그것들은 대중에게 공개되거나 전 세계 관객을 사로잡는 인기 전시회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것들은 해답을 찾을 수 없는 불가사의로 여겨져 조용한 고립 속에 그대로 보존되었습니다. 거의 100년이 흘렀습니다. 2008년
이집트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집트 유물관리 책임자인 자히 하와스는 야심찬 프로젝트를 발표했습니다. 500만 달러의 예산을 들여 최첨단 DNA 연구소를 건설하겠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구소의 주된 목표는 고대 이집트 왕실 미라를 분석하는 것이었습니다. 과학자들은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하여 투탕카멘 왕의 미라를 최초로 조사하게 될 예정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나무 상자에서 발견된 2개의 작은 밀에 대한 검사를 실시했는데 이는 역사의 획기적인 순간이 되었습니다. 목표는 간단해 보였습니다. 아이들의 친자 관계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프로젝트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랐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고대 DNA는 손상되어 약해지고 흩어지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미라와 접촉했던 사람들로부터 오염되었을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일부 전문가들은 결과가 신뢰할 수 없을 것을 걱정하며 성공 가능성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팀은 노력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정밀한 작업으로 그들은 작은 인형들의 치밀골에 구멍을 뚫어 손상되지 않은 샘플을 채취했습니다. 마침내 초기 의문에 대한 해답을 찾았습니다. 이 아이들이 투탕카멘 왕의 후손임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조사 과정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진정한 발견은 훨씬 더 크고 충격적인 것이었습니다. 버려진 시신에서 추출한 DNA는 왕의 전체 조상 계보를 밝혀낼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는 역사에서 의도적으로 감춰져 왔던 오랜 진실을 드러낸 것이었습니다. 유전자 코드는 왕의 건강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했습니다. 또한 그의 결혼 생활과 왕위 계승의 갑작스러운 단절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제시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태아들은 어떤 비밀을 밝혀낸 것일까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하지만 검사 결과 외상성 손상의 흔적이 발견되지 않아 이 이론은 반박되었습니다. 검사에서 드러난 두개골의 구멍은 폭력 행위가 아닌 미라화 과정의 결과였습니다. 검사는 참으로 비극적인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투틴커먼은 선천적으로 허약했습니다. 키는 168cm 정도였지만 몸에 힘이 없었습니다. 왼쪽 발은 심하게 뒤틀려 있었고 발가락뼈가 퇴화하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으로 걷기 위해 발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의 절뚝거림은 육체적 고통을 끊임없이 상기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무덤에서 130개가 넘는 지팡이가 발굴되면서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습니다. 이 지팡이들은 단순히 권위를 상징하는 장식용 액세서리가 아니라 실제로 많이 사용된 흔적이 역력한 실용적인 도구였습니다. 손잡이는 자주 잡느라 매끄럽게 달았고 끝부분은 땅에 자주 닿아 마모되었습니다. 이는 이 왕이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성숙하기 전부터 걷고 움직이는데 도움이 필요했음을 보여줍니다. 당시 미술작품에서는 그가 앉아있는 모습이 자주 묘사되었는데 이는 왕들이 보통 서 있는 모습으로 묘사되는 것과는 다른 양상입니다. 그가 앉는 것을 선호했던 것은 개인적인 편안함 때문이 아니라 실용적인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다른 문제점들도 발견되었습니다. 구개열이 있어 입천장에 틈이 있어 말하기와 먹는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한 척추가 비정상적으로 휘어져 몸에 지속적인 압박을 가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들은 그의 짧은 생애 동안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의 죽음은 갑작스러운 일이 아니라 여러 가지 취약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그는 사망하기 전 왼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는데 이는 이전부터 그에게 불편함을 주던 부위였습니다. 골절은 무릎 부근에 위치하여 심각했고 당시에는 감염에 대한 적절한 치료법이 없었기에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그는 심한 말라리아에 감염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미 몸이 쇠약해진 그는 부상과 질병을 동시에 이겨낼 수 없었고 결국 19세 무렵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 역시 비슷한 운명을 다른 방식으로 맞이했습니다.
아내나무는 그의 배우자일 뿐만 아니라 이복 형제이기도 했다. 두 사람의 결합 목적은 왕실 혈통의 순수성을 유지하고 왕조의 계승을 보장하는 것이었다. 결혼 당시 두 사람은 매우 어렸고 광대한 제국을 다스려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맡은 어린아이들이었다. 그들은 모두 결함 있는 유전자를 물려받았고 아이를 갖기 위해 2번 시도했지만 불행히도 모두 실패했다. 한 번의 임신은 초기 유산으로 끝났고 다른 한 번은 출산 직전에 유산되었다. 그들은 2딸을 잃었고 아이들은 살아볼 기회조차 얻지 못했다. 이는 왕실의 실패 그 이상이었다. 자신만의 가정을 꾸리기를 간절히 바랐던 젊은 부부에게는 개인적인 비극이었다. 투탕카멘이 사망한 후 카세나무는 홀로 남겨졌다.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권력 다툼을 벌이는 영향력 있는 남성들 한가운데에 놓이게 되었다. 왕위를 노리는 하인과 강제로 결혼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사로잡힌 그녀는 이집트 밖으로 탈출하기 위해 필사적인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치밀한 계획은 허사로 돌아갔습니다. 그녀를 돕기 위해 파견된 인물이 끝내 도착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그녀는 역사 기록에서 사라졌고 그녀의 이름은 서서히 잊혀졌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고 왕조는 그녀의 부재와 함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이 왕가는 왜 이토록 병들었을까요? 왜 그들은 그렇게 허약해 보였을까요? 계속 읽어보세요. 기묘하게 그려진 왕국. 현대 과학은 투탕카멘 왕뿐만 아니라 그의 아버지에 대한 숨겨진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후대의 통치자들이 그의 존재를 역사에서 지우려 했던 너무나 독특한 왕 아케나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고대 역사에서 여전히 논란의 여지가 많은 인물입니다. 그의 통치와 예술 작품 속 그의 가족 묘사의 모든 면모는 독특하고 파격적이었다. 아케나탄 이전 수천 년 동안 이집트인들은 여러 신들을 숭배해왔다. 이 신들은 삶과 죽음의 다양한 측면과 관련되어 있었다. 태양신이자 신들의 왕인 아문은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다. 오시리스는 사후 세계를 관장했고 이시스는 마법과 치유를 상징했습니다. 그 외에도 많은 신들이 숭배되었습니다.
이 신들을 섬기는 사제들은 상당한 권위를 지녔습니다. 특히 아문신을 섬기는 사제들은 부유하고 영향력이 컸으며 때로는 파라오와 권력 및 지배권을 놓고 경쟁하기도 했습니다. 아케나탄이 왕위에 오르자 큰 혼란이 일어났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신들을 더 이상 숭배해서는 안 된다고 선포하고 빛나는 태양 원반으로 상징되는 아템만이 진정한 신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단순히 종교적인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정치적으로도 상당한 파급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아케나탄은 옛 신들을 제거함으로써 성직자들의 영향력을 약화시키고 아우텐의 유일한 지상 대리인으로서 모든 권력을 자신에게 집중시켰습니다. 그는 더욱 극단적인 조치를 취하여 오랜 종교적 의미를 지닌 도시인 시부스를 떠났습니다. 그는 자신의 일행을 이끌고 사막 깊숙한 곳으로 들어가 완전히 새로운 도시를 처음부터 건설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 새로운 도시는 아카탄이라고 명명되었는데 이는 태양신 아텐을 숭배할 넓은 공간을 의미했습니다. 현재 이곳은 아마르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는 빠르게 발전하여 자연광이 들어오는 신전, 상류층을 위한 호화로운 주택, 그리고 태양신 숭배를 위해 특별히 마련된 공간들이 들어섰습니다. 아마르나에서는 정말 특별한 것이 나타났습니다. 이 시대의 예술은 전통적인 이집트의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과거에는 파라오가 흠없고 강력한 존재로 묘사되었지만 아마르나의 예술은 이러한 관습을 완전히 깨뜨렸습니다. 아케나탄의 모습은 길쭉한 얼굴, 가느다란 목, 그리고 약간 볼록한 배를 하고 있었다. 그의 넓은 골반, 섬세한 외모, 그리고 모호한 성별 특징은 신체적 힘과 균형을 중시하던 당시 사회에서는 이례적인 것이었다. 그의 아내였던 네페르티티 왕비는 우아하고 아름다운 외모에 차분하고 기품 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들의 자녀, 특히 6딸들은 자주 그림에 등장했다. 이 아이들은 길쭉한 두개골과 가느다란 팔다리를 하고 부모 주변에서 장난치거나 부모의 무릎에 앉아 애정을 갈구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다. 왕실 가족 구성원 간의 이처럼 친밀한 모습은 이전에는 예술 작품에서 거의 볼 수 없었던 것이었다. 수년간 학자들은 이러한 그림들을 해석하는 데 고심하며 가족의 독특한 외모가 유전적 이상 때문인지 추측해왔다. 길쭉한 머리와 가느다란 몸매는 다양한 이론을 불러 일으켰고 많은 이들이 유전적 요인을 가장 유력한 설명으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을 뒷받침할 만한 구체적인 증거는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아마르나의 기묘한 예술은 단순한 양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거를 거부하고 세상을 자신의 모습대로 재창조하려 했던 통치자의 모습을 반영했습니다. 그 예술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부드러우면서도 연약한 가족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케나탄이 죽자 그의 사상은 순식간에 지워졌습니다. 그의 도시는 버려졌고 그의 이름은 기념비에서 지워졌으며 그의 예술은 묻혔습니다. 더욱 미스터리한 것은 예술 작품에 아들이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케나탄과 네페르티티는 딸들과 함께 반복적으로 묘사되지만 그들 옆에는 아들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이는 골치 아픈 질문을 제기했습니다. 만약 그들에게 딸만 있었다면 투탕카멘은 어디에서 온 것일까요? 마침내 소년 왕 투탕카멘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고대사 분야는 끊임없는 의문에 씨름해왔습니다. 투탕카멘의 진짜 정체는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그의 황금 가면은 널리 알려져 있었지만 왕실 내에서의 그러나 투탕카멘과 아케나탄의 정확한 관계는 불분명했으며 일부는 투탕카멘이 아케나탄과 아들 관계였을 가능성을 제기했고 다른 이들은 편의상 더 먼 친척 관계였을 것이라고 추측. 투튼코트는 아문신을 구현하는 투텐카문으로 변모했습니다. 이 계명은 아우틴의 몰락과 고대 신들의 부활을 상징하는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어린 통치자는
아마르나를 떠나라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한때 번성했던 사막의 도시는 버려졌고 결국 모래가 사원과 주거지를 뒤덮으면서 시간이 흐르며 잊혀졌습니다. 아케나탄의 후계자들은 그의 존재에 대한 모든 흔적을 지우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들은 그에게 바쳐진 사원을 파괴하고 조각상을 부수고 벽에서 그의 이름과 모습을 지워 버렸습니다. 공식 기록에서는 마치 그의 아버지에서 바로 투텐코몬으로 이어지는 것처럼 그의 통치 기간이 삭제되었습니다. 이러한 기만은 거의 3,0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이러한 파괴로 인해 왕가의 계보는 복잡하게 얽히게 되었습니다. 투탕카멘의 어머니의 진짜 정체는 불확실했습니다. 키오 왕국의 통치자였던 아케나탄 스메안카라는 미스터리에 쌓여 있었습니다. 고의적으로 훼손된 기록들은 이러한 불확실성을 더욱 가중시켰습니다. 현대 과학자들은 분열된 세계 속에서 두 구의 작은 미라를 연구하며 중대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그들의 임무는 결과를 두려워요한 왕들이 숨겨왔던 진실을 밝히는 것이었습니다. 완벽하게 준비된 실험실에도 불구하고 고대 DNA는 쉽게 드러나지 않는 비밀을 간직하고 있었습니다. 왕좌 뒤에 숨겨진 여동생의 정체가 밝혀지지 않은 것입니다. 2008년 자이 하와스가 왕실 미라 유전자 검사를 발표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파장이 일었습니다. 파라오의 혈통은 고대 역사에서 매우 논쟁적인 문제였기에 이 발표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녔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오류 가능성, 성급한 결론 또는 사실보다는 외부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은 연구 결과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 처음부터 기대감이라는 부담은 엄청났습니다. 이집트 왕실 유해를 외국 연구팀이 조사하는 것에 오랫동안 반대해온 그는 이집트인들이 자국의 땅에서 역사를 존중하며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이러한 배경에서 디스커버리 채널의 $500만 지원으로 카이로 이집트 박물관 내 최첨단 무균 실험실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실험실의 목적은 고대 DNA 연구의 주요 장애물인 오염을 방지하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DNA는 매우 섬세하여 시간이 지남에 따라 쉽게 손상되고 작은 조각으로 부서집니다. 게다가 이 미라들은 최초 발견 이후 수차례 취급, 분석, 그리고 이전을 거쳤습니다. 미라와 접촉했던 모든 사람들은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DNA 흔적을 남겼고 그 결과 현대 DNA가 고대 유해를 마치 먼지처럼 뒤덮게 되었습니다. 고대 DNA에서 진짜 유전 물질을 찾아내는 것은 마치 흙더미 속에서 흠없는 모래알 하나를 찾는 것에 비유되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많은 전문가들이 이 프로젝트에 대해 석과는 훼손되었고 그의 신원은 지워졌다. 그의 진짜 신원에 대해서는 수년간 많은 논쟁이 있었다. 35번 동굴로 알려진 다른 무덤에서는 두 여성의 시신이 발견되었는데 그들은 아무렇게나 땅바닥에 놓여 있었다. 그중 한 명은 얼굴 생김새와 머리카락으로 보아 왕족 혈통일 것으로 추정되는 노년 여성이었다. 다른 한 명은 더 젊었지만 얼굴이 심하게 흉측하게 변형되어 있었다. 그녀는 그저 젊은 여성으로만 불렸을 뿐 누구인지는 아무도 몰랐다. 뼈 샘플들은 소독된 실험실로 옮겨졌다. 연구진은 가족관계를 나타낼 수 있는 16가지 유전적 지표를 찾고 있었습니다. 이 과정은 많은 시간과 끈기를 필요로 했습니다. 점차 해결책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처음으로 중요한 발견은 2개의 작은 미라를 조사하면서 이루어졌다. 유전 물질이 투틴카몬과 완벽하게 일치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그들이 그의 자손이라는 것은 명백했다. 이 사실은 찬란한 무덤 속에 감춰져 있던 개인적인 슬픔을 더욱 확고히 했다. 연구팀은 그 후 이해를 넓혀갔다. 나이든 여성은 아멘호텝 3. 새해 왕비이자 투탕카멘의 할머니인 타 왕비임이 밝혀졌다. KV-55에서 발견된 미라는 그녀의 아들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그가 급진적인 신념으로 유명했던 아케나탄 왕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의미했다. 마침내 투탕카멘의 아버지가 확인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의문이 남았습니다. 투탕카멘의 어머니는 누구를 낳았을까? 그 해답은 그 젊은 여성에게서 나왔습니다. 그녀의 유전자 검사 결과는 놀라운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기존의 믿음과는 달리 그녀는 네페르티티도 아니었고 덜 알려진 왕비나 외부인도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그녀는 아케나탄의 친여동생으로 밝혀졌는데 아멘호텝3, 세와 티어 여왕 사이에서 태어나 오빠와 같은 혈통을 이어받았다. 투탕카멘의 혈통은 남매 간의 결합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이 하나의 발견은 많은 것을 명확히 해주었다. 어린 왕의 허약한 체격과 수많은 건강 문제, 그리고 자녀들의 유산 원인까지 밝혀주었다. 왕실 혈통의 취약성은 더 이상 수수께끼가 아니었다. 그것은 왕권의 순수성을 유지하기 위해 수년간 가문 내에서 이루어진 근친혼의 결과였다. 그 젊은 여성은 역사 속에서 이름조차 알려지지 않은 채 남았다. 다른 많은 이들처럼 그녀의 이름도 과거 속으로 사라졌다. 하지만 그녀의 유해는 어떤 도구로도 지울 수 없는 알려지지 않은 이야기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녀는 알려지지 않은 남매이자 간과된 부모였으며 결코 찾을 수 없었던 궁극적인 퍼즐 조각이었다. 이제 그 비밀은 모래나 돌 속에 묻히지 않았다. 뼛속에 새겨진 진실이 있었다. 신과 역사를 바꾸려 했던 왕족도 자연의 섭리를 거스를 수는 없었다. 남매 간의 비밀은 그 미스터리를 종식시키고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왕의 숨겨진 고통스러운 진실을 드러냈다. 그렇다면 이 남매의 결합은 투탕카멘의 미래를 어떻게 바꿔놓았을까? 황금빛 소년, 그는 결코 기회를 얻지 못했다. 한 세기 동안 금은 전 세계를 사로잡았다. 화려하게 장식된 얼굴, 빛나는 탈것, 그리고 젊은 왕과 함께 묻힌 수많은 정교한 유물들에 우리는 매료되었다. 그 보물은 우리의 환상을 부추겨 이상화된 이야기를 만들어내게 했다. 황금으로 치장한 위엄 있는 젊은 왕이 이집트 전성기를 이끌다가 비극적으로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는 이야기. 발굴 팀원들이 사망한 후 저주에 대한 소문이 퍼졌다. 어떤 이들은 무덤을 지키는 불가사의한 힘, 신의 징벌은 없었습니다. 진정한 슬픔은 무덤벽을 장식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투탕카멘 자신 안에 있었습니다. 진실은 미스터리에 관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과학의 영역에 초점을 맞추었고 어떤 신화보다도 더 슬펐습니다. 2010년 한 과학자 집단이 고고학자들이 한 번도 해내지 못했던 일을 해냈습니다. 휴대용 DNA 실험실을 이용하여 투탕카멘과 그의 가족 구성원들의 유해에서 조심스럽게 샘플을 추출한 것입니다. 이 발견은 단순한 계시가 아니라 3,000년 이상 숨겨져 있던 가족사에 대한 중대한 발견이었습니다. DNA 분석 사실이 밝혀진 후 모든 것이 영원히 바뀌었다. 그 젊은 여성은 아케나탄의 수많은 아내 중 한 명이 아니었다. 그 결과 심각한 유전적 후유증이 발생했습니다. 아마르나 시대의 특이한 예술 작품들이 갑자기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학자들은 에나탄 왕의 통치 시대를 묘사한 독특한 그림들에 대해 오랫동안 논쟁을 벌여왔습니다. 왕족들은 길쭉한 두개골, 가느다란 목, 볼록한 배, 넓은 골반, 그리고 거의 여성스러운 몸매로 묘사되었습니다. 이는 이전 통치자들의 강인하고 흠잡을 데 없는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습니다. 이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제시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이 그림이 태양신과의 영적인 연결을 상징한다고 주장했고, 또 다른 이들은 왕족들이 희귀 질병에 시달렸을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DNA 분석 결과가 나오면서 논의는 완전히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여러 질병 가능성을 배제했지만 더 심각한 질환이 진단되었습니다. 그 그림은 단순한 상상이나 상징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한 가족 내에서
수십 년간 지속된 근친혼으로 인한 신체적 손상을 묘사한 것이었고, 극단적인 경우인 형제자매 간의 혼혈을 통해 그 결과가 극에 달한 것이었습니다. 만약 에나탄이 이러한 특징들을 부정적인 특성이 아닌 긍정적인 특성으로 여겼다면 어땠을까요? 그는 그것들을 신의 은총을 받았다는 징표로 인식했을까요? 어쩌면 그는 자신의 특이한 신체적 특징과 두개골이 자신과 가족이 태양신에게 특별히 선택받았다는 증거라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이 작품은 더욱 어두운 분위기를 띠게 됩니다. 그것은 결국 그의 왕조의 몰락으로 이어질 타락을 미화하는 일종의 선전물로 변모합니다. 이 모든 것이 투탕카멘에게 전해졌습니다. 그의 짧은 생애 동안 겪었던 모든 질병, 모든 취약성, 모든 고통에는 결국 이유가 있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허약했다. 그의 심각한 기형족은 단순한 불편함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왼쪽 발을 뒤틀리게 하여 걸을 때마다 극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삶을 위태롭게 하는 질환이었다. 그의 매장지에서 발견된 130개가 넘는 지팡이는 단순히 권력의 상징이 아니었다. 그것들은 그의 이동의 필수적인 도구였다. 수많은 지팡이에는 심한 마모의 흔적이 남아 있었다. 전차를 몰고 전투에 나서는 왕족의 모습이 아니었다. 오히려 균형을 잡으려 애쓰는 어린 소년의 모습이었다. 검사 결과 그의 발뼈가 약해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혈액순환 부족으로 한쪽 뼈가 점진적으로 악화되어 지속적인 통증을 유발하고 있었습니다. 척추측 만증 또한 전반적인 불편함을 가중시켰습니다. 그의 몸은 매일 스트레스와 긴장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는 구개열, 즉 입천장에 틈이 있는 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말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질병에 더 취약해졌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에게는 호흡과 음식 섭취가 큰 어려움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매장지에서 발견된 씨앗이나 통증 완화에 도움이 된다고 여겨지는 약초 같은 물건들은 그의 어린 시절이 고통으로 가득했음을 암시합니다. 그는 뼈가 약해 조금만 충격을 받아도 부러지기 쉬웠고 스스로 치유하는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유전적으로 볼 때 그의 운명은 태어나기도 전에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이는 운명이 아니라 유전적 요인의 결과였습니다. 그의 죽음은 이러한 진실을 드러내며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어떤 부정행위도 저주의 기미도 없었다. 그저 그의 몸이 부상과 질병을 동시에 견뎌낼 수 없었을 뿐이었다. 다리가 부러지고 심한 말라리아에 걸린 그는 이미 약해진 면역 체계로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다. 이 모든 것은 황금 가면 뒤에 감춰져 있었다. 그는 혼란스러운 가정에서 태어나 어린 나이에 무거운 책임을 짊어졌다. 아름다운 외모와는 달리 그는 평생 고통을 겪었고 잠시 권력을 잡았다가 요절하여 진정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 자식들을 남겼다. 투텐카몬의 진정한 슬픔은 그의 죽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충만한 삶을 경험하지 못한 데에 있다. 태아 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공유, 그리고 더 많은 발견 영상을 보시려면 채널 구독 부탁드립니다. 가시기 전에 다른 영상들도 시청해주세요.